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파이썬 강의입니다. 첫날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 진행은 크게 세 과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파이썬 1, 파이썬 2, 파이썬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이썬 1은 그 파이썬의 기본적인 프로그램 랭귀지에 대해서 그 문법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이론이나 실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파이썬 2, 렉처 2라고 되어 있는 파이썬 2는 저희가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범용적인 프로그램 랭귀지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는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용도로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물론 다 만들 수 있지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패키지, 저희가 파이썬 패키지라고 부르는데 남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능이나 함수들을 가져다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법을 익힐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혹은 머신러닝을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 패키지들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해보는 시간이 파이썬 2입니다. 그다음에 파이썬 3은 파이썬 2에서 배운 그 패키지들, 이제 그게 교과서라고 본다면 파이썬 3에서들은 그 패키지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머신러닝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실습 그 파일이 들어있는 걸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수업 과정은 파이썬 1, 2, 3 각각이 이틀씩, 그러니까 한 8시간 정도, 그래서 총 다 해서 한 15시간 정도, 각각 파이썬 1, 2, 3이 각 15시간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파이썬 3 같은 경우에는 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머신러닝도 좀 하게 되는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실습만 하기보다는 앞에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저희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파이썬은 이렇게 세 가지 과목으로 구별되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파이썬의 기본적인 프로그램 랭귀지의 문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이 통계하고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이제 머신러닝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요거 장표를 저희가 넣은 이유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뭐 머신러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어 있는데 그 베이스가 되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알고리즘은 전통적인 그 통계학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 자체는 통계학에서 우리가 가져왔지만 저희가 그 하고자 하는 거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드리면 통계학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사이언스, 과학에서 출발한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떤 요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본다면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 데이터 어널리틱스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 설명보다는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그다음에 차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실제 현업에서 뭐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프로모션을 몇 번 하니까 매출이 올라가고 더 이상 했을 때는 매출이 안 올라가더라. 이런 뭔가 우리가 현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게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어디까지가 통계고 어디까지가 데이터 분석이고 어디까지가 데이터 사이언스냐 완전히 나눌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데이터 우리 사이언스라고 하면 물론 데이터 사이언스는 앞에 있는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더 포괄적인 범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뒤에 머신러닝이라고 이제 괄호 안에 들어 있는데 머신러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중요한 변수라든가 중요한 요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찾기보다는 그래서 요번에 이러이러한 변수일 때 매출액이 얼마야 이렇게 예측이나 예상하는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요인이나 그런 원인이 되는 걸 찾고 이 시스템을 설명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측하려는, 예를 들어서 뭐 이 물건을 살 거야 안 살 거야, 고객이 이탈을 할 거야 말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매출액이 얼마가 될 거야, 뭐 이런 원인보다는
우리가 예측하는 어떤 패턴을 비교해가지고 예측하는 그런 쪽에 조금 더 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대부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데이터 어널리틱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데이터 분석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머신러닝을 돌리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을 잘 정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전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처리 과정을 보면 데이터를 뭐 조금 가비지 같은 경우에는 지우기도 하고 좀 데이터가 더 필요하면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포맷이 네모난 게 있으면 세모로 만들기도 하고 동그라미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볼 때 이런 전처리 과정이 한 70%, 많게는 80%까지 이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만 잘 정제되어 있고 좋은 데이터라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리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를 정제하고 이렇게 포맷을 바꾸는 저희가 전처리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게 데이터 어널리틱스하고 거의 비슷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경우에 이 렉처 같은 경우에 파이썬 2 같은 경우에 그런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패키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파이썬 2고요. 그다음에 파이썬 3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실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처리를 해서 머신러닝에 집어넣어서 예측 결과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손으로 할 수 없으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그 근간이 되는 프로그램이 파이썬이고 그 문법을 먼저 배워야지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로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과목을 파이썬 기본 문법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파이썬이라는 랭귀지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문법을 직접 이렇게 이 문법이 뭐고 이 부문이 뭐고 이런 걸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출발을 했으며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컴퓨터라는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컴퓨터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가 개발 환경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개발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개발을 하고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식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그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념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문법은 그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이썬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뭐 이거는 이제 웹상에서나 책을 보면 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는 않고 어쨌든 기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91년도에 꽤 오래됐죠 벌써. 네, 이때 처음에 만들어서 파이썬 2, 파이썬 3까지 발표를 했고 저희는 지금 파이썬 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제 파이썬 2에서 3로 넘어오면서 문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저희가 말하는 하위 호환성이라고 그러는데 파이썬 2로 사람들이 대부분 만들어 놨는데 파이썬 3로 바뀌면서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2를 계속 유지해야 되냐, 3로 넘어가야 되느냐 이런 논쟁들이 많았는데 이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런 논쟁들은 좀 의미가 없어졌고 거의 다 파이썬 3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아마 파이썬 3에 3.8, 3.9 아마 이런 게 이제 거의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이 되고 파이썬 3에서는 이제 버전이 올라가도 하이 호환성은 거의 지켜지니까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파이썬 비교 해가지고 제가 파이썬과 펄, 파이썬과 자바, 파이썬과 R 이런 내용을 써놨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쓴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 분석 쪽에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한 번은 이런 질문에 접하게 돼요.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파이썬이 좋으냐, R이 좋으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파이썬이나 R은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사실 파이썬 자체도 다른 그 정말 수많은 랭귀지들 중에서 이게 파이썬이 이러이러해서 좋기 때문에 파이썬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는 보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기본적으로는 뭐 좀 심플하고 잘 돌아가야 되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에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게 됐고, 이제는 파이썬의 성능이나 기능보다는 그 커뮤니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오픈소스니 뭐 이렇게 다 글로벌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혼자서 독단적으로 뭔가를 다 만들어서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파이썬으로 작업을 해놨고, 그거를 레퍼런스를 참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패키지를 가져다 쓴다거나 할 때 파이썬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도 파이썬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굳이 다른 걸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쪽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흔히 말하는 걸로 좋은 프로그램이 성공한다기, 많이 쓰긴다기보다는 많이 쓴 프로그램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패키지들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러면 R은 파이썬에 비해서 커뮤니티가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R도 굉장히 큰 패키지를, 그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 자체가 그 통계 패키지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말할 때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통계를 이렇게 돌리기에는 R이 그래도 조금 더 사용하기에 좀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파이썬은 원래 통계나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완전한 범용 랭귀지이기 때문에 파이썬은 그 흔히 말하는 뭐 네트워크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 뭐 웹 프로그램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파이썬 펄, 파이썬 자바, 파이썬 R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펄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스크립트 랭귀지인데 예전부터 그런 C나 이런 걸로 시스템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그거를 랩핑하는 아주 좋은 그 랭귀지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펄이 굉장히 강세였고 많이 사람들이 쓰는데, 어느 날 인터넷이나 이런 상에서 우리 스크립트 랭귀지를 써야 되는데 파이썬이 좋아, 펄이 좋아, 이런 이제 그런 그 경쟁이 많이 붙었었어요. 그리고 한 조금 지난 다음에는 자바라는 랭귀지는 다 아실 거예요. 자바는 이제 주로 얘도 범용 랭귀지 때문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주로 이제 웹 페이지를 만들 때는 저희 자바가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파이썬으로 웹 페이지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웹 페이지를 만들 때 파이썬이 좋아, 자바가 좋아, 이런 논쟁들이 많이 붙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웹은 자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파이썬도 패키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빅사이트들도 파이썬으로 웹페이지를 구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꽤 만만치 않은 그런 경쟁 상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데이터 분석 쪽으로 왔더니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파이썬이 좋아, R이 좋아, 또 이런 논쟁들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파이썬은 어떤 특정한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랭귀지가 아니라 범용적으로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랭귀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그걸 처음부터 맨 땅에 다 하나하나 만들기는 어려우니,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패키지, 그다음에 뭐 웹을 만들기 위해서는 웹을 만들기 위한 패키지, 이런 것들을 각각 특화된 패키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 필요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위해서 만들어진 패키지들을 사용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비교는 저희가 크게 의미는 없고, 무엇으로 하든지 본인이 적절한 걸로 하면 되는데,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해서 제가 좀 파이썬의 특징에 대해서 좀 쭉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 컴퓨터가 돌아가는 구조, 파이썬의 위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파이썬이 프로그램에서 돌아가는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뒤에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OS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윈도우즈나 맥이나 리눅스나 이런 OS 위에서 만약에 윈도우즈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엑셀 프로그램을 그냥 돌리죠. 엑셀 프로그램을 돌리고, 엑셀은 어떤 랭귀지로 프로그램을 짜서 흔히 말하는 바이너리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위치를 어디하고 동급이냐라고 본다면
파이썬은 엑셀과 동등한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계산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합당하다고 보여요. 그럼 저희가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위에서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는 저희가 텍스트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그거를 기계어로 만든 다음에 OS한테 실행시켜줘. 이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나오는 파이썬이나 R이나 이런 흔히 말하는 스크립트 랭귀지들은 계산기, 우리가 말하는 이제 흔히 인터프리터라고 부릅니다. 그 계산기가 중간에 있고 그 위에서 뭔가 우리가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파이썬의 특징을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시고 뒤에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인상적인 단어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와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용어가 뭐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고급은 좋은 거, 저급은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그건 아니고요. 고급은 인간에게 좀 더 친숙한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 저급 프로그램은 그 기계에 좀 더 친숙한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어렵고 손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그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짜주기 때문에 실행 파일로 바꾸거나 아니면 실행 속도나 이런 거는 훨씬 더 빠르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직접 이렇게 조작할 수 있고 이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렇게 하기에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위에다가 랩을 많이 씌워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램을 짜기에는 조금 더 쉽습니다. 오류 수정도 쉽고 그러나 성능이나 시스템을 좀 직접 핸들링을 해야 되거나 이런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거는 잘 쓸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는 컴퓨팅 파워가 워낙 좋아져 가지고 그런 약점을 충분히 극복할 만큼 이렇게 해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파이썬이나 R이나 자바나 이런 애들은 다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 속합니다. 물론 여전히 컴퓨팅 파워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성능,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그 스크립트 랭귀지나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성능상에서 약간의 그 C나 이제 이런 그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조금 더 약간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사람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인터페이스하는 부분은 파이썬 문법으로 되어 있지만 밑에서 조금 더 성능을 요하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C 프로그램으로 거의 다 짜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C와 파이썬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 사용자들도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다가 C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C로 프로그램을 짜서 파이썬으로 붙이는 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는 패키지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그 C로 되어 있습니다. C나 C++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패키지나 뭐 이런 애들은 그 아무래도 한계가 그 성능상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는 전부 다 C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는데 성능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C나 이런 걸로 다 좀 커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인터프리터라는 얘기가 나와요. 파이썬은 인터프리터인데 인터프리터를 쓰는 방법에는 인터랙티브한 방법과 스크립트 랭귀지처럼 쓰는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둘 다 씁니다. 파이썬에서. 근데 인터랙티브한 방법은 하나 물어보고 하나 대답하고 하나 물어보고 하나 대답하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프로그램 짜기에는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3 나누기 A를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A가 만약에 0이 들어왔어요. A는 계속 바뀐다고 하면 그러면 0이 들어오면 이제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에러를 줍니다. 그러면 인터랙티브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나왔네? 그러면 A로 나누지 마. 이렇게 바로 바꿔서 수정을 해서 실행을 하면 돼요. 근데 스크립트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쭉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다 케이스를 나눠놔야 돼요.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A가 0일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 케이스를 전부 다 나눠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사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흔히 10줄 프로그램을 짜면 에라 코드나 로그 찍는 게 100줄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반면에 인터랙티브한 방법은 그때그때 보면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에 비해서는 훨씬 공수가 덜 들어가고 조금 평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인터랙티브한 방법으로 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썬 랭귀지를 배우고 계시지만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배우시는 분들은 물론 나중에 시스템에 이렇게 실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 랭귀지 방법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만 데이터 분석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인터랙티브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비전공자인 분들도 파이썬을 배워서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이 파이썬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쓰느냐 이런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배울 게 많이 달라집니다. 다행히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배우는 거고 그럴 때는 인터랙티브한 방법으로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개발 환경이라는 걸 세팅을 할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셨겠지만 주피터니 파이참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궁극적으로 나누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랙티브한 방법이냐 스크립트 랭귀지 방법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저희 수업 시간에 쓰게 될 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를 써요.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쓰는데 주피터 노트북은 궁극적으로 정체성이 인터랙티브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스크립트 랭귀지를 만약에 하실 때 쓰실 때는 저희가 파이참이라든가 VS 코드라든가 이런 개발 환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스크립트 랭귀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인터프리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랙티브한 방법, 대화형 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한 번에 주르륵 시키는 마치 프로그램 랭귀지처럼 쓰는 스크립트 랭귀지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인터랙티브한 방법을 쓰게 되고 인터랙티브한 방법으로 우리가 채택한 거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이런 개발 환경을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 나중에 굉장히 우리가 복잡한 개발 환경을 쓰지만 기본적으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피터를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실 텐데 요런 환경이 있습니다. 요런 환경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윈도우즈나 우리 맥에서 많이 보시는 터미널 환경이라고 불러요. CMD.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즈 그래픽하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텍스트 환경에서 명령어를 치면 답을 주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 환경을 쓰지만 이 터미널 창에도 살짝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조금 별로 익숙하진 않은데 여기에 익숙하실 필요가 있고 복잡한 개발 환경도 다 여기에서 출발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실행을 시켜야 되냐면 실제로 이렇게 제가 만약에 파이썬이라고 치고 엔터를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화면이 이렇게 달라져 있죠. 이게 뭐냐면 마치 계산기를 실행했을 때 입력값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 더하기 2를 해서 엔터를 치면 3이라는 결과를 주고 이런 것도 돼요. A라는 데다가 10을 저장해 놓고 B라는 곳에 20을 저장해 놓은 다음에 C는 A 더하기 B다. 이렇게 한 다음에 C가 뭔지 알려줘. 이렇게 C가 뭔지 알려줘. 그러면 이렇게 30 이렇게 답을 줍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계속 보시면 제가 뭔가를 입력하면 파이썬이 답을 주고 뭔가를 입력하면 파이썬이 답을 주고 이게 인터랙티브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주피터 노트북이나 이런 좀 복잡한 환경을 쓸 때도 이 기본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내가 계산기를 끝낼게 라고 하면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에 OS하고 얘기하는 터미널 창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 스크립트 랭귀지 방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명세서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돼요. 명세서는 그냥 뭘로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노트패드라는 우리 그 윈도우즈, 지금 저희 환경은 윈도우즈니까 메모장이라는 걸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A는 10, B는 20, 그다음에 C는 A 더하기 B 이렇게 하고 프린트 C를 해주세요. 그리고 먼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프린트 A도 해주세요. A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프린트 B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세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작업을 순차적으로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 상태에서 환경을 보시면 여기 1.py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1.py라는 애가 생겼습니다. 1.py. 그러면 실행은 어떻게 하냐면 실행은 아까는 파이썬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거는 이제부터 내가 명령어를 주면 대답해줘 이런 뜻이고, 만약에 아까 내가 명세서를 작성한 거 한 번에 실행해줘 라고 한다면 파이썬 하고 내가 작성한 파일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한 번에 이렇게 아까 10, 20, 30 이렇게 찍었었죠. 이걸 한 번에 쭈루룩 실행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첫 번째 방법이 저희가 인터랙티브 방법, 대화형 쉘로 작성을 한 거고, 두 번째 방법이 스크립트 랭귀지, 명세서를 만든 다음에 한 번에 실행해줘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구별을 잘 하셔야 되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쓰면 되는데, 이 중에서 이대로 쓰면 사실 너무 불편하잖아요. 노트패드로 쓰고 이렇게 터미널 창에서 쓰고.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나 물론 기본은 이겁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스크립트 랭귀지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쓰는 파이참이라든가 VS 코드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쓰게 됐고, 그다음에 요 인터랙티브한 방법에는 이제 우리 아이파이썬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그 저희 강의 안에 보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인터프리터 방식이 있고 컴파일러 방식이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터프리터하고 컴파일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근데 인터프리터는 인터랙티브한 방법이 있고 스크립트 랭귀지 방법이 있다. 인터랙티브 쉘은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오류 및 정보 이런 걸 직접 확인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미리 다 예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기에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갖다가 자동화를 하고 시스템에 얹어서 돌리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시스템이라는 거는 자동으로 백그라운드로 막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스크립트 랭귀지 방법으로 짜야 되는데, 이럴 때는 로그도 생성해야 되고 오류나 예외 처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좀 하는 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가 파일럿 코드를 작성한다든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는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방법으로 많이 작성을 하고, 이게 다 검증이 되고 괜찮아 라고 하면 실제 저희가 자동화라든가 여기 디플로이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시스템에 이렇게 실제 적용하는 걸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시스템에 적용할 때는 스크립트 랭귀지 방법으로 바꿔서 실제 실행을 하도록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개발 환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개발 환경 보면 터미널, 에디터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그 CMD 창, 검은 창 있죠? 그게 터미널 환경이고, 에디터는 그 아까 메모장, 걔가 에디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 환경이 있는데, 이제 나머지 파이참이나 VS 코드는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저희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환경을 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디바이스가 맨 밑에 깔려 있고 CPU, 메모리 이런 애들이 있죠. 그다음에 위에 OS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윈도우즈나 맥이나 이런 애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파이썬이 저희는 이렇게 얹은 거죠. 파이썬을 실행한 겁니다. 그럼 파이썬을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파이썬을 실행하면 프롬프트가 하나 뜹니다. 그럼 제가 거기다가 물어보면 답을 주는 거죠. 지금 설명드리는 건 다 인터랙티브한 방법이에요. 대화형 쉘. 그래서 원래 얘가 직접 우리가 사용자가 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했어요. 파이썬을 직접 쓰기에 좀 불편해서 조금 하나 위에다 하나 더 얹었어요. 뭘 얹었냐면 이게 아이파이썬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이파이썬이 이 I가 무슨 뜻이냐면 인터랙티브의 I예요. 인터랙티브의 I. 그래서 파이썬을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게 쓰자라는 뜻인데 아까 원래 파이썬 자체도 인터랙티브 쉘인데 왜 또 I를 붙였지? 라고 생각하시면 설명을 그거에 대해서 드리면 파이썬 자체도 인터랙티브 쉘로 충분합니다. 훌륭해요. 근데 쓰다 보니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조금 추가했습니다. 기능을 추가했는데 어떤 기능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장, 내가 친 히스토리를 저장한다든가 뭐 화살표로 뭘 누르면 아깝게 나온다든가 명령어가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기능을 더 추가한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인터랙티브 쉘로 쓰기에 편리한 기능들을 조금 더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이파이썬은 프로그램 랭귀지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이파이썬은 그냥 사용자하고 소통하는 인터페이스 껍데기고 얘는 실제로 파이썬한테 뭔가 질의를 해서 응답을 받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파이썬은 프로그램 랭귀지가 아닙니다. 파이썬을 실행시켜주는 실행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는 사용자 환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파이썬을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파이썬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은 1 더하기 2도 해주면 나오고 A는 1 이렇게 해서 A가 뭐야? 그러면 1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좀 불편한 점이 생겨갖고 어떤 사람이 아이파이썬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냥 아이파이썬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파이썬이라는 환경이 뜨는데 보시면 앞에 구별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롬프트가 좀 바뀌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하면 똑같이 납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차이점이 보면 여기에 보면 숫자도 막 바뀌죠. 얘가 첫 번째 입력한 거야. 나 두 번째 입력한 거야. 이렇게 바뀝니다. 2 더하기 3은 뭐야? 그럼 이렇게. 그 다음에 인풋은 뭐고 아웃풋은 뭐야?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화살표를 막 올리면 아까 제가 실행했던 명령어들도 막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좀 편리하게.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초반에 거의 대부분 다 이 아이파이썬 환경을 많이 선호했어요. 뭐 여러 가지 히스토리도 나오고 편리한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 자기만의 어떤 그런 명령어들도 막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명령어들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몇 초 걸렸는지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막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썼어요. 대부분 다 이걸 쓰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참 쓰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프로그램 랭귀지를 원래 개발하시던 IT 개발자나 프로그래머나 이런 분들은 너무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데이터 분석이 저변 확대가 되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 다른 현업에서 오신 마케터라든가 뭐 이런 쪽 분들도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일단 이런 검열하면 자체의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좋긴 좋은데 이런 흔히 말하는 텍스트 환경이라고 그러죠. 이건 너무 불편하다. 이거 좀 개선해 주세요. 라는 니즈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이파이썬 위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란 걸 만들었어요. 아이파이썬 노트북 만들었는데 얘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를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하고 소통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파이썬 위에다 하나 더 이렇게 레이어 올렸다가 보시면 돼요. 그 그림을 제가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걸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라고 불렀고 이거를 제가 웹서버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네이버 서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이버에서 서버를 하나 이렇게 만든 다음에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PC에서 각각 불특정 다수가 PC에서 웹 브라우저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면 우리가 뭐 검색하면 질의를 주면 응답을 주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웹서버 환경이고 웹서버, 웹클라이언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는 웹서버는 네이버가 짜는 거고 그럼 우리가 여기에 붙을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웹 브라우저라는 걸 써요. 웹 브라우저. 우리가 흔히 아는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이런 애들을 쓰죠.
이런 애들을 통해서 얘한테 질의를 하면 얘가 응답을 주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똑같이 이렇게 웹서버로 만들었어요. 웹서버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불특정 다수가 PC에서 여기에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러면 뭘 통해서 붙느냐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붙습니다.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얘도 이렇게 붙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1 더하기 1은 뭐니? 라고 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웹서버는 그냥 받기만 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럼 얘가 아이파이썬한테 던져줘요. 야, 1 더하기 1은 뭐니? 그럼 아이파이썬도 계산할 줄 모릅니다. 파이썬한테 던져줘요. 야, 1 더하기 1은 뭐니? 그러면 파이썬이 물론 내부적으로 하지만 결국은 OS한테 던져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놓고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까 그런 텍스트 환경이 아니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1 더하기 1을 물어보니까 답을 2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너무 편리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해져서 아예 따로 떨어져 나왔어요. 떨어져서 나와서 저희가 주피터라는 이름을 달았어요. 그래서 주피터 이름을 지은 거죠.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만 바꿨어요. 이름만.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름만 주피터 노트북으로 바꿨고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으로 만든 확장자가 여전히 아이파이썬 IPYNB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아이파이썬 노트북에서 왔기 때문에 아이파이썬 노트북의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으로 이름은 바꿨지만 파일 이름은 여전히 뭐 xx.ipynb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이 워낙 많이 썼고 저희도 주피터 노트북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얘는 웹서버예요. 웹서버. 그래서 웹서버는 여기에 서버를 하나 띄우면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붙어서 여러 명이 붙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이 주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한 PC에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다 한 PC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따로 띄워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주피터 서버를 띄우고 서비스를 해서 불특정 다수가 붙기도 합니다. 이거의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콜앱 이런 애라고 보시면 돼요. 콜앱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하나 떠 있고 그냥 우리 PC에서 설치 없이 구글 서버에 붙어서 이 환경을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피터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쓰실 때 보면 주피터를 설치를 하시면 한 PC에 OS 위에 파이썬도 깔리고 아이파이썬도 깔리고 주피터 웹서버까지 내 PC에 깔리고 그 다음에 내 PC에 있는 웹브라우저로 이렇게 접속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저희 실습할 때 보실 텐데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면 이렇게 웹서버가 하나 뜹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가 하나 떠요. 실제 작업은 웹브라우저에서 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백그라운드로 떠 있는 이 웹서버를 끄시면 안 돼요. 이거를 끄면 얘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백그라운드로 띄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PC에서 지금 다 돌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으로 돼 있다.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주피터 파일 하나를 띄울 때마다 파이썬이 하나씩 뜹니다. 제가 파일을 하나 더 띄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통해서 파이썬이 또 하나 떠요. 그래서 파이썬이 또 하나 띄고 그래서 파일을 10개 띄우면 파이썬 파일이 내부적으로 10개가 뜹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각각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커널이라고 불러요. 커널이라고 불러서 예를 들어서 주피터에서 용어가 주피터에서 웹브라우저만 끄면 다 꺼진 거 아니야? 아니 커널까지 끄셔야 돼요 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주피터에서 웹브라우저 하나를 띄우면 파이썬 커널이 하나씩 짝으로 뜨거든요. 근데 요것만 끄면 사실 요거는 꺼지지 않습니다. 물론 서버를 내리면 당연히 다 클리어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피터 파일만 끄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커널을 하나씩 내려줘야 되고 나중에 이게 막 하다 보면 막 꼬여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냐면 파이썬 커널을 리스타트 하세요. 이런 용어를 씁니다. 파이썬 커널을 리스타트. 무슨 얘기냐면 이 환경 그대로 두고 이 커널을 이 짝이 되어 있는 이 파이썬 얘를 한번 내렸다 올리라는 뜻이에요. 잘 안 되니까 껐다 키라는 얘기죠. 껐다 킬 때 얘를 껐다 키는 게 아니라 파이썬 커널을 껐다 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마 내부적으로 들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파이썬 기본 환경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이 프로그램 랭귀지에는 컴파일러 방식과 인터프리터 방식이 있는데 우리 파이썬 같은 경우에 인터프리터 방식이고 인터프리터 방식은 대화형 쉘, 인터랙티브한 방법과 스크립트 랭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쓰면 되는데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 인터랙티브 쉘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도 이제 터미널 창으로 직접 쓰면 좀 무리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개발 환경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주피터 환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피터 환경은 기본적으로 인터랙티브 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걸 다 한 다음에 시스템에 실제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얹을 때는 이제 파이참이나 VS 코드를 이용해서 스크립트 랭귀지 방법으로 명세서를 짜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강의안 이것도 저희가 주피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일단 그 파이썬의 기본적인 어떤 그 PC에서 어떤 위치 그것과 실제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그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이걸 계속 이렇게 중요하게 커널이나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주피터에서 작업을 하다가 뭐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조금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